A Long Walk to Water. 우물 파는 아이들 by 린다 수 박. 챕터 7. 2008년 남수단. 니아는 바닥에 앉았다. 팔을 뻗어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아키르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꼼짝하지 않았다. 이따금 끙끙댈 뿐 조용했다. 니아는 동생이 조용한 것이 겁났다. 이틀 전만 해도 아키르는 배가 아프다고 요란스럽게 오래 불평했다. 니아는 징징대는 동생이 짜증스러웠다. 이제 아키르가 불평할 기운도 없는 것을 보니 니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 처음에는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가 설사를 했다. 가끔은 열이 나기도 했다. 어른들과 큰 아이들은 다시 일할 만큼은 기운을 차렸다. 오랜 세월 아팠다 나았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병이 위험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통에 음식을 앞에 두고도 굶어 죽었다. 마을 족장인 니아의 숙부는 며칠 거리에 있는 병원을 알았다. 숙부는 아키르를 거기 데려갈 수 있다면 의사들이 치료제를 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길이 아키르에게는 몹시 힘들 터였다. 호숫가에서 지내면서 아이가 알아서 낫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도움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안고 멀고 힘든 길을 떠나야 할까? 1985년 남수단. 다시 걷기 시작했다. 쌀바는 안팎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아기나 어린애처럼 삼촌에게 달라붙었다. 손을 잡거나 옷자락을 붙들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쌀바는 계속 두리번거렸다. 풀이 버스럭 될 때마다 사자 같았다.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달려들 것만 같았다. 마리알은 없어졌다. 밤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리알이 혼자서 물 위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사자. 사자가 배고픈 나머지 잠든 사람들에게 다가들었다. 몇 명이 불침번을 섰지만 어두운 밤인데다 높은 불이 바람에 넘실댔다. 그러니 사자는 들키지 않고 살그머니 다가들 수 있었겠지. 놈은 체구가 작고 움직이지 않는 먹잇감을 찾았다. 잠든 마리알이 그 먹잇감이었다. 사자는 마리아를 취해가면서 오솔길 가까이 핏자국만 조금 남겼다. 삼촌이 없었다면 셀바는 너무 겁나서 미쳤으리라. 삼촌이 아침 내내 낮은 소리로 달래주었다. 셀바, 내게 총이 있어. 사자가 가까이 오면 쏠게. 셀바, 오늘 밤에 내가 자지 않고 지킬게. 셀바, 곧 사자 구역을 벗어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셀바는 온몸으로 차디찬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삼촌 옆에서 삼촌의 말을 듣고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가족을 잃었고 이제는 친구도 잃었다. 밤에 아무도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 셀바는 사자가 마리아를 즉시 죽였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친구가 두려움이나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기를 바랬다. 주위가 점점 푸르게 변해갔다. 공기에서 물냄새가 났다. 삼촌이 말했다. 나일강이란다. 우린 곧 나일강에 도착해서 강 저편으로 건너갈 거야. 나일강,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수단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였다. 삼촌은 강폭이 가장 넓은 곳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강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야. 큰 호수 같을 거야. 강을 건너는데 오래 걸릴 게다. 강 건너에 뭐가 있는데요? 셀바는 여전히 겁을 먹고 속삭였다. 사막, 그 다음에는 에티오피아가 있지. 삼촌이 대답했다. 셀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있다는 마리알의 말이 옳았다. 마리알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셀바는 나일 강변에 섰다. 삼촌의 말처럼 강은 큰 호수를 이루었다. 일행이 배에 나눠 타고 강을 건널 거라고 삼촌이 말했다. 호수 가운데 있는 섬들에 닿는데 꼬박 하루가 걸릴 터였다. 그리고 강 저편에 도착하려면 다시 하루가 걸린다고 했다. 셀바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디에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삼촌은 셀바의 의심하는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뭐야? 네가 탈 배를 갖고 오지 않은 거야? 그럼 수영을 잘하나 보구나? 셀바는 고개를 숙였다. 삼촌이 놀린다는 걸 알지만 너무 지쳤다. 가족 걱정에 지쳤고 가여운 마리아를 생각하느라 지쳤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걷느라 지쳤다. 삼촌이 배에 대해 둘러댄 것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었다. 삼촌은 셀바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어디 보자.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단다. 셀바는 다시 갈대를 하나를 안고 비틀비틀 걸었다. 다들 분주했다. 몇 사람은 강변에서 키 큰 갈대를 잘랐다. 다른 사람들은 셀바처럼 자른 갈대를 모아서 배를 엮는 곳으로 날랐다. 일행 중에 고향이 강이나 호수 근처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갈대를 엮어서 카누를 짜는 법을 알았다. 다들 재빨리 일했다. 서둘러야 되는지 전쟁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랐지만 부지런히 움직였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일 수도 있었다. 혹은 언제든 머리 위로 폭격기가 날아갈 수도 있었다. 갈대를 자르는 이들과 배를 만드는 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쌀바는 일을 하자 점점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새가 없었다. 뭔가 하는 것, 미끄러운 갈대를 한아름 옮기는 일이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았다. 쌀바는 갈대 더미를 배를 만드는 이들에게 가져갈 때마다 잠깐 멈추고 솜씨에 감탄했다. 그들은 갈대를 길게 쌓았다. 갈대 더미의 양끝을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갈대 가운데를 잘라서 빈 공간을 만들고 기본적인 배 모양으로 엮었다. 갈대 더미로 뱃머리의 곡선과 옆면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쌀바는 홀딱 반했다. 꼬박 이틀이 걸려서 여러 척의 간우가 준비되었다. 한 척씩 검사를 했다. 몇 척은 잘 뜨지 않아서 손을 봐야 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갈대를 엮어서 노를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쌀바는 카누에 올라 삼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앉았다. 카누가 나일강을 떠내려가자 배의 양끝을 꽉 붙들었다. 챕터 8 2008년 남수단. 아키르의 웃음은 음악소리 같았다. 니아의 아버지는 아키르를 의사에게 보여야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니아와 어머니는 아키르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다. 커다란 흰 천막에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꽉 차 있었다. 약을 딱 2번 먹은 후 아키르는 다시 예전처럼 되었다. 여전히 마르고 기운이 없었지만 웃을 수 있었다. 니아는 동생을 침상 옆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뼉치기 놀이를 했다. 백인 여자 간호사와 니아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간호사가 설명했다. 물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아이는 깨끗한 물만 마셔야 해요. 물이 더럽다면 불에 올리고 200까지 센 다음에 마시게 하세요. 어머니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니아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눈치챘다. 호수 바닥에 구멍을 뚫고 얻는 물의 양은 아주 적었다. 그 적은 양을 끓이면 200까지 새기 훨씬 전에 그릇 바닥이 말라붙을 터였다. 곧 마을로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었다. 니아가 연못에 가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오는 물은 끓여서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 호숫가의 임시 거처에서는 어떡한다?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오더라도 니아는 더위 속에서 오래 걷다가 연못에 도착하면 물을 마셔야 했다. 니아는 아키르가 연못물을 마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1985년 남수단. 호수 표면은 잔잔했고 배들은 물에 띄운 후로는 구경거리가 없었다. 계속 물만 보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다. 풍경과 동작이 너무도 단조로워서 쌀바는 깜빡 졸 뻔했다. 졸다가 배에서 떨어질까봐 못 그랬지만 계속해서 삼촌이 노 젓는 횟수를 세면서 20번 저으면 배가 얼마만큼 가는지 계산해 보았다. 강 건너편에 닿기 전에 배들은 어떤 섬으로 갔다. 나일강의 어부들이 일하면서 사는 곳이었다. 쌀바는 어촌마을 풍경에 놀랐다. 몇 주간 걷다가 처음 보는 먹을 게 풍부한 곳이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었고 하마와 악어 고기도 먹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농작물의 종류였다.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고구마. 강에서 물을 댈 수 있으니 농사가 수월했다. 피난민들은 먹을 것을 바꿀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서 구걸해야 했다. 삼촌만 예외였다. 삼촌이 간청하지 않아도 어부들은 삼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삼촌이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여서인지 어부들이 총을 겁내는지 쌀바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삼촌은 쌀바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당장 빨아먹을 사탕수수를 주었고 그 다음에는 불에 물고기를 굽고 재 속에서 고구마를 묻어 구웠다. 사탕수수즙은 극심한 허기를 달래주었다. 쌀바는 나머지 식사는 오래 맛을 음미하면서 느긋하게 할 수 있었다. 집에서는 배를 골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집안엔 소가 많았고 루안리익 마을에서 부자로 꼽혔다. 주로 사탕수수와 우유로 만든 죽을 먹었다. 아버지는 자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콩과 쌀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었다. 루안리익은 건조한 반사막지대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가끔 아버지는 특별식으로 망고를 사왔다. 망고 봉투는 갖고 오기가 힘들었다. 특히 자전거에 다른 물건이 잔뜩 실려 있을 때는 더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전거 바퀴살에 망고를 하나하나 끼웠다. 아버지를 맞으러 달려갈 때면 쌀바는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 속에서 같이 도는 초록색 껍질의 망고를 보았다. 쌀바는 아버지가 자전거에서 내리기도 전에 바퀴살에서 망고를 한 개 빼곤 했다. 어머니가 껍질을 벗길 때면 즙이 많은 과육이 어머니의 머리 수건과 같은 색깔이었다.
어머니는 크고 납작한 씨를 발라 망고를 썰었다. 쌀바는 망고의 달콤한 속살도 좋았지만 씨가 더 좋았다. 늘 씨에 과육이 많이 붙어 있었다. 씨를 잘근잘근 씹고 마지막까지 빨면서 몇 시간 동안 맛볼 수 있었다. 어촌의 상점들에는 망고는 없었지만 사탕수수를 빨고 있자니 더 행복했던 시절이 기억났다. 아버지가 자전거 바퀴살에 망고를 끼우고 달리는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가 수평선에 내려앉자 어부들은 다급히 천막으로 들어갔다. 실은 천막이 아니라 안에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도록 메어놓거나 들이운 모기장이었다. 밖에 남아서 더 먹거나 다른 일을 하는 어부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일시에 사라진 것 같았다. 몇 분 후에 물에서, 갈대밭에서, 사방에서 모기떼가 솟아올랐다. 검은 구름 같은 모기떼가 나타나서 요란하게 앵앵대며 공중을 채웠다. 허기진 모기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가 한데 몰려들었다. 조심하지 않았다면 쌀바의 입안에 모기가 들어찰 수도 있었다. 조심한다 해도 눈에, 코에, 귀에, 온몸에 모기가 몰려들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천막에 머물렀다. 심지어 모기장 속에 도랑을 파서 소변을 보러 나갈 필요가 없었다. 쌀바는 모기떼를 찰싹 때리거나 한 번에 여러 마리씩 죽였지만 소용없었다.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수백 마리씩 달려드는 것 같았다. 앵앵대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밤새도록 쌀바는 찰싹 때리고 필사적으로 손으로 쫓았다. 그날 밤 피난민 중 잠을 잔 사람은 없었다. 모기떼 때문에 도무지 잘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쌀바는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투성이가 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 물린 곳이 가장 괴로웠다. 하지만 손이 닿는 곳도 긁어서 피가 났다. 난민들은 다시 배에 나눠 타고 나일강 건너편을 향해 노를 저었다. 어부들은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물을 충분히 가져가라고 당부했다. 쌀바는 아주머니에게 얻은 조롱박을 여태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조롱박이나 플라스틱 병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릇이 없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어서 물을 적셨다. 어떻게든 조금의 물이라도 가져가려고 애썼다. 앞으로 가장 힘든 여정이 남아 있었다. 아코보 사막을 건너야 했다. 챕터 9 2008년 남수단 니아의 가족이 마을에 돌아온 지 몇 달 지난 어느 날 손님들이 왔다. 사실 호숫가 임시거처로 돌아갈 때가 다 된 즈음이었다. 지프차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니아는 낯선 이들을 만나기가 쑥스러워서 그냥 있었다. 지프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니아의 오빠 뎁을 포함한 큰 남자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뎁은 그들을 마을 족장에게 안내했다. 족장은 니아의 숙부였다. 족장이 집 밖으로 나와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집의 그늘에 앉았다. 마을 어른 몇 명도 같이 자리에서 다들 차를 마시면서 한동안 대화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니아가 뎁 오빠에게 물었다. 물에 대한 이야기야. 뎁 오빠가 대답했다. 물? 물론 가장 가까운 물은 연못이었다. 오전에 반나절을 걸어가면 나오는 연못. 그 말은 누구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1985년 남수단. 쌀바는 사막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살던 룬 아이릭 마을 주변에는 소떼가 풀을 뜯을 만한 초지와 수풀이 있었다. 심지어 키 큰 나무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사막에는 푸른 것은 살 수가 없었다. 긴 겨울 동안 물 없이 견디는 작은 아카시아 수풀만 있을 뿐이었다. 삼촌은 아코보 사막을 건너는데 사흘 걸릴 거라고 말했다. 쌀바의 신발은 뜨겁고 돌 많은 사막의 땅을 견디지 못했다. 고무 타이어로 만든 뒤축이 갈기갈기 갈라져서 가는 가죽으로 지탱되는 지경이었다. 몇 분을 쌀바는 너덜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사막에서의 첫날은 지금껏 산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졌다. 강한 뙤약볕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한숨 돌릴 만한 구름이 끼거나 산들바람이 불 기미가 전혀 없었다. 무더위 속에서 걷자니 1분이 1시간 같았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쌀바는 숨을 쉴 때마다 기운이 나기보다 기운을 잃은 듯 했다. 가시가 발을 찔렀다. 쌀바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다. 삼촌은 조롱박에 든 물을 최대한 아끼라고 타일렀다. 몸은 갈증을 시킬 생명수를 들이키라고 외치는데 면목은 홀짝여야 했다. 지금까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루 중 최악의 사건은 날이 저물 무렵에 일어났다. 쌀바의 맨발이 바위에 걸려서 발톱이 빠졌다. 무시무시한 통증이 일었다. 쌀바는 입술을 깨물려 했지만 끝나지 않은 하루의 괴로움이 너무도 벅찼다.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이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곧 울음소리가 커지자 쌀바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았다. 걷는 속도를 늦춰야 했다. 긴 여정에서 처음으로 일행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 앞이 안 보여서 비틀거리느라 일행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삼촌이 옆에 서 있었다. 쌀바, 마위엔 더트 아이릭.
삼촌이 쌀바의 성과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크고 또렷했다. 쌀바는 고개를 들었다. 놀라서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삼촌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 수풀이 모인 곳 보이지? 저기까지만 걸어가면 돼. 할 수 있겠지? 쌀바 마위엔 더트 아이릭. 쌀바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잡목 수풀들이 보였다. 그리 멀지 않았다. 삼촌이 가방에 손을 넣었다. 그는 타마린느를 꺼내서 쌀바에게 주었다. 시큼한 즙이 많은 과일을 씹으니 기분이 좀 나았다. 잡목 수풀에 도착하자 삼촌은 앞에 있는 바위 더미를 가리키면서 저기까지 걸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아카시아 나무까지, 다시 바위 더미, 모래만 있는 황량한 곳. 삼촌은 그날 내내도록 이런 식으로 이끌었다. 매번 쌀바의 성과 이름을 정식으로 불렀다. 그때마다 소녀는 가족과 고향 마을을 떠올렸고 아픈 발을 힘겹게 한 걸음씩 옮길 수 있었다. 마침내 해가 마지못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막에 축복 같은 어둠이 내렸고 쉴 때가 되었다. 다음 날도 전날과 똑같았다. 햇빛과 더위. 쌀바에게 가장 지독한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똑같은 바위더미, 똑같은 아카시아 숲을, 똑같은 모래. 일행이 사막을 건너고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었다. 쌀바는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직사광선이 반짝이는 파장을 내보내서 모든 게 흔들려 보였다. 아니면 쌀바가 흔들리고 있는 걸까? 앞에 놓인 큰 바위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은 맞았다. 다만 그것은 바위들이 아니었다. 사람들이었다. 쌀바의 일행은 그들에게 더 가까워졌다. 쌀바가 헤아려 보니 9명이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한 사람은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들여다 다시 푹 숙였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다. 쌀바는 그들을 찬찬히 보다가 이미 5명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쌀바의 일행 중 아낙네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가 물병을 열었다. 일행 중 한 남자가 소리쳤다. 무슨 짓 하는 거요? 그런다고 그들을 살리지 못해요. 아낙네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쌀바는 그녀의 눈물 고인 눈을 보았다. 아낙네는 고개를 젓더니 천에 물을 조금 묻혀서 쓰러진 한 남자의 입술에 댔다. 쌀바는 뜨거운 모래밭에 쓰러진 사람들의 퀭한 눈과 갈라진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입안이 말라서 목이 메어서 침이 삼켜지지 않았다. 아낙네에게 소리치던 사내가 다시 말했다. 물을 저들에게 주면 당신이 마실 물이 없어진다고. 소용없는 짓이요. 어차피 저들은 죽는데 당신도 같이 죽고 만다니까.